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은 이거야.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거 경험해봤지? 처음엔 괜찮네 이 정도였거든? 근데 몇 번 보고 몇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사람 좋아하나? 이런 상태가 돼. 이게 뭐야 도대체? 그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잠깐, 이게 심리학이라고?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뇌의 작동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아, 또 나왔다. 노출 효과. 많이 보면 정이 든다는 거지? 맞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접하는 대상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중립이지만 반복 노출이 되면 뇌는 그 대상을 안전한 존재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뇌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한 거네? 그렇습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반복될수록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거구나.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막 이래. 그것이 익숙함이 만든 매력 상승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확 끌리는 사람이 더 강렬해. 막 눈에 번쩍 들어오는 느낌? 그게 더 사랑 같지 않아? 강한 첫 끌림은 자극 기반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파민이 빠르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도파민이면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 맞습니다. 흥분과 설렘 중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감과 신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폭발적인데 나중에 식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미지근했는데 나중에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네? 정확합니다. 갈수록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자극이 아니라 안정과 신뢰가 누적된 경우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처음엔 안 보이던 게 시간 지나면 보여. 이 사람 말투 괜찮네. 이 사람 생각 깊다. 이 사람 은근히 좀 배려하네. 이런 게 갑자기 보이는 게 아니고 쌓이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매력은 단번에 터지기보다 작은 긍정 경험이 누적되면서 커집니다. 이를 정서적 누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은 한 방이 아니라 적립식이네? 적절한 표현입니다. 내가 느낀 건 이거거든.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이럴 거야가 예측이 돼.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질 때 갑자기 더 좋아 보여. 그것이 신뢰 형성입니다. 일관된 행동은 매력을 안정된 감정으로 바꿉니다. 아, 그래서 잘생김은 3개월 가고 일관성은 오래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장기 매력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에서 옵니다. 그런데 있잖아. 어느 날 진짜 갑자기 확 좋아지는 순간도 있거든? 갑자기 웃는 모습 보고 갑자기 막 위로 한마디 듣고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순간 이 사람 좋아하나? 이렇게 자각하는 거. 그건 이미 누적된 호감이 특정 계기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를 인식 재구성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이미 쌓여 있었는데 내가 늦게 깨달은 거네. 맞습니다. 호감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설렌다. 정리해보자.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매력적으로 보이냐면 반복 노출로 안전해지고 작은 장점이 누적이 되고 일관성에서 신뢰가 생기고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깨닫는다 이거네. 정확합니다. 좋다. 오늘의 한 줄 정리 갈게. 첫눈에 반하는 건 자극이고 갈수록 끌리는 건 신뢰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오늘도 인간관계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 거야. 조이야, 나 요즘 약간 서운해. 예전엔 생일 되면 단톡방이 막 터졌거든. 근데 요즘 좀 조용해. 연락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자주 보는 사람은 5명도 안 돼. 이거 나 좀 문제 있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정상입니다. 정말 나 인간관계에 실패한 줄 알았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선택과 집중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잠깐만, 친구가 줄어드는 게 발달이라고? 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선택합니다. 와, 나 약간 고급지게 줄어든 거네? 근데 왜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이 들지? 시간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압축된다. 사회정서 선택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무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아, 20대 때는 언젠간 다 친해지겠지 이런 느낌인데 30대 넘어가면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러지는 거네. 맞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고 인식될수록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는 많이 알아도 진짜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구나. 그런데 솔직히 학창 시절엔 친구가 많았어. 회사 오고 나서부터 줄었거든. 이 환경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환경 기반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군대, 동아리, 학원처럼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 관계가 쉽게 형성됩니다. 맞아. 맨날 보니까 그냥 친해졌지. 하지만 환경이 분리되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면 멀어진 게 배신은 아니네? 대부분은 자연 감소입니다. 근데 나 요즘 이런 거 느껴. 사람 많이 만나면 좀 피곤해. 정상입니다. 인간관계는 감정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관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도 비용이야. 정확히는 감정 투자입니다.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깊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편한 사람 위주로 남는 거구나. 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들이 남습니다. 근데 SNS 보면 다들 모임도 많고 친구도 많아 보이잖아. 보이는 관계와 실제 친밀 관계는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유지할 수 있는 깊은 관계는 평균 3에서 5명 정도입니다. 뭐야, 그럼 나 평균 이상이네? 그러면 친구가 줄어드는 건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정리되는 과정이구나. 정확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것입니다. 좀 위로가 된다. 예전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있네, 이게 더 크게 느껴진다. 그것이 성숙한 관계 인식입니다. 정리를 해보자.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 감소가 생기고 또 감정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서 결국 깊은 관계만 남기 때문이다 이거네. 완벽합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할게. 친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만 남은 거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왜 우리는 돈 얘기만 하면 갑자기 공기가 싸해질까? 연봉 얘기, 재산 얘기, 얼마 벌어? 이런 질문 나오면 사람들 표정이 좀 미묘해지거든. 왜 그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숫자가 아니라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오, 벌써 좀 무서워진다. 아니, 돈은 그냥 화폐잖아. 많이 벌면 좋은 거고 적게 벌면 아쉬운 거고. 돈은 생존이 아니라 비교의 언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돈을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척도로 인식합니다. 아, 연봉이 자존감이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돈은 그 비교가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얼마 벌어가 사실은 너 지금 어느 등급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근데 친구끼리도 좀 불편해. 친한데도 돈 얘기 나오면 살짝 조심스럽거든. 돈은 곧 서열이 된다. 그 이유는 돈이 관계의 수평을 깨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기본적으로 수평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득, 자산, 소비 수준이 공개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서열이 형성됩니다. 아, 쟤는 저 집 샀대 이 말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좀 요동치기도 하지.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와, 괜히 축하하면서도 속으론 괜히 계산기 두드리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누가 돈 많다고 그러면 괜히 운이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 돈 얘기는 노력과 연결된다. 그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돈은 노력, 능력, 선택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성공은 내 선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 나는 뭐 했지 이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성공을 축소하거나 운으로 치환하려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더 그런 느낌 아니야? 한국 사회는 특히 더 민감하다. 맞습니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비교와 평판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돈 얘기하면 쟤는 왜 저렇게 자랑해? 이 말 바로 나오지. 돈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개될수록 불편감이 커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린 돈 얘기 엄청 좋아해. 부동산, 투자, 연봉 인상, 유튜브에선 다 돈 얘기거든. 흥미와 불편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 재밌는 느낌? 그러면 돈 얘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네? 돈 이야기를 건강하게 하는 법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와 서열이 개입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정보 공유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랑이나 평가가 아니라 배움의 관점. 둘째, 상대의 상황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숫자보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나는 얼마 벌어 대신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럼 정리해볼게. 우리가 돈 얘기가 불편한 이유는 돈이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고 비교가 시작되고 관계에 서열이 생기고 내 선택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거지?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한 줄로도 정리를 해볼게. 돈 이야기가 불편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비교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자존감 높은 사람은 뭔가 말부터 다르지 않아? 같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어.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자존감은 태도보다 언어 습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 말버릇이 자존감을 보여준다고? 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개념 언어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장 구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좋아, 그럼 바로 가보자.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공통 말버릇.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난 괜찮아 많이 하지 않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선택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힘들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이 방향을 선택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남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니고 선택권을 내가 주고 있네. 맞습니다. 통제감은 자존감의 핵심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로터는 이를 내적 통제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한다 이 느낌인 거지. 근데 나 자주 하는 말 있어. 아, 미안해. 이거 문제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존재 자체를 사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존재를 사과한다고? 내가 괜히 말 꺼냈지? 내가 분위기 망쳤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행동에는 사과하지만 존재에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늦어서 미안해. 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 원래 이런 인간이라 미안해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네, 차이가 크다. 근데 자존감 높으면 고집이 세지 않아?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자기 가치가 하나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틀렸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 다른 의견도 들어볼게. 이거 말만 바꿔도 사람 이미지가 확 달라 보이겠다. 자존감 낮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 네,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위치를 기준 삼습니다. 반면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나는 이런 방향을 원해. 비교가 아니라 방향 중심 언어입니다. 되게 차분하다. 자존감은 조용합니다.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나 솔직히 칭찬 들으면 좀 민망해서 아니야 이러거든. 자존감 높은 사람은 칭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마워. 열심히 하긴 했어. 운도 좋았지. 과장도 부정도 아닙니다. 오, 깔끔하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은 자기 수용 능력입니다. 정리를 해보자. 자존감 높은 사람의 말버릇은 선택을 강조하고 존재를 사과하지 않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 대신 방향을 말하고 칭찬을 담담히 받는다 이거지? 완벽합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자존감은 태도가 아니라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은 이거거든. 운 좋은 사람. 진짜 있어. 뭘 해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붙고 타이밍도 좋고 뭔가 투자도 묘하게 잘 맞고. 이건 사주야? 타고난 거야? 아니면 진짜 특징이 있는 거야? 흥미롭게도 심리학에서는 운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랜덤한 요소도 있지만 운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거 흥미롭다. 그래서 뭐가 달랐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더 넓게 관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신문을 나눠주고 사진이 몇 장인지 세라고 했는데 중간에 여기서 멈추고 말하면 $100를 준다는 큰 문구가 있었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좁은 거야? 그렇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일수록 사람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이 비교적 열려 있고 주변 기회를 더 잘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기회를 더 많이 본 거네.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비교적 편안하게 시도합니다. 이건 외향성 문제라기보다 관계 확장성에 가깝습니다. 많은 기회는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맞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정보도 빨리 돌고 기회도 더 빨리 오지. 맞습니다. 운은 종종 정보 접근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실패를 완전한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지면 난 운이 없어가 아니라 더 맞는 자리가 있을 거야라고 해석합니다. 아,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르네. 이를 긍정적 재해석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다음 행동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도 횟수가 늘어나고 성공 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많이 시도한 사람이 운이 좋아 보이는 거네. 그렇습니다. 확률은 시도 횟수에 비례합니다. 운 좋은 사람은 촉도 좋지 않아? 직감은 완전한 우연이 아니라 경험이 축적된 무의식 판단입니다.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을 비교적 빠르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기본적인 준비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건 아니구나. 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와, 오늘 좀 묵직한데? 정리를 해보자. 운 좋은 사람은 기회를 더 많이 보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실패를 다르게 해석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인다 이거네. 정확합니다. 운은 100%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운이 들어올 확률은 행동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사람에게 온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봇 조이. 조이야, 오늘은 주제가 이거거든. SNS 많이 하는 사람 행복할까 불행할까? 왜냐하면 말이야, 피드를 보면 다 여행 가 있고 다 맛집 가 있고 몸매 좋고 성공했고 행복해 보여. 근데 또 한편에는 SNS 많이 할수록 우울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뭐가 맞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NS 사용 시간 자체보다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 또 그 말이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다. 그럼 오늘 제대로 파보자고. 많이 하면 진짜 우울해질 확률이 높아?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SNS에서 비교 행동을 많이 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그건 인정.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느낌 들 때 있거든. SNS는 현실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이를 하이라이트 효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최고의 순간을 나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이때 심리적 격차가 생깁니다. 아, 남의 베스트 컷, 내 평범한 화요일. 이기기 어렵네. 맞습니다.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동적 사용은 우울감과 연결된다. 수동적 사용이 뭐야? 그냥 계속 스크롤만 내리는 행위입니다. 댓글도 안 쓰고 대화도 안 하고 그저 보기만 하는 패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동적 사용은 외로움과 우울감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기분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결감을 느낄 때 행복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SNS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의미 있는 댓글을 나누고 친구와 교류하는 능동적 사용은 사회적 연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은 SNS인데도 누군가는 즐겁고 또 누군가는 지치는 거구나.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SNS를 통해 얻는 인정 욕구입니다. 좋아요 숫자나 댓글 반응에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10개면 좀 서운하고 100개면 기분 좋고 이건 좀 인정. 도파민 반응 때문입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뇌는 작은 보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SNS 반응에 맡기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네. 정확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SNS 많이 하면 불행한 거야? 많이 한다고 무조건 불행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 중심, 수동적 소비, 인정 의존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행복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통 중심, 능동적 참여, 현실 관계 유지 이 조합이면 긍정적 효과도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자. SNS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이거지? 네, SNS는 확대경과 같습니다. 행복을 확대할 수도 있고 불안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SNS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교와 의존이 나를 흔든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봇 조이. 조이야, 오늘은 이거야.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끌릴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 소개팅을 나오면 말이야. 조건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여.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스펙도 모르고 직업도 잘 모르겠고.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하는 느낌이 와. 이게 외모 때문이야? 분위기야? 아니면 그날 내가 좀 외로웠던 건가? 첫인상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형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단 0.1초 만에 상대에 대한 호감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0.1초라고? 잠깐 0.1초면 내가 안녕하세요 말하기도 전이잖아. 그럼 이미 끝난 거네. 나는 아직 멘트도 안 했는데 상대 뇌에서는 이미 채점이 끝났다고. 맞습니다. 뇌는 얼굴, 표정, 시선, 자세 같은 단서를 종합해 순간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이를 얇은 단서 판단이라고 합니다. 얇은 단서라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좌우해? 그럼 첫인상은 거의 본능 수준인 거잖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이 먼저 결정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뇌는 안전한지, 친근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게 로맨틱한 말 같지만 사실은 뇌가 계산을 이미 끝냈다는 거네. 갑자기 좀 현실적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호감을 느낍니다. 아, 그거다. 처음 봤는데 말투 나랑 비슷한데? 이 사람 취향 나랑 겹치는데? 이러면 갑자기 경계가 풀리잖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네? 이를 유사성 효과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더 안전하게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아, 그래서 MBTI 물어보는 거구나. 비슷하면 갑자기 급하게 친구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네. 두 번째는 비언어 신호입니다. 표정, 시선, 목소리 톤, 자세가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정말 인정. 잘생긴 사람보다 표정이 부드러운 사람이 더 끌릴 때가 있거든. 눈 마주칠 때 좀 편안하게 웃어주는 사람은 괜히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안정된 목소리는 신뢰감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은 얼굴 점수표가 아니라 분위기 점수표네. 세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 이거 좀 공감된다. 막 과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담담하게 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 괜히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쫓지 않는 느낌? 이게 좀 끌림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확신은 말의 속도와 자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조이야, 이건 없어? 그날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도 더 좋아 보였던 거. 예를 들어 소개팅 가는 길에 무슨 쿠폰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기분이 이미 너무 좋아.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럼 더 호감이 가지 않을까? 있습니다. 이를 정서 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내 감정 상태가 상대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인상은 상대 반, 그리고 내 기분 반이라는 거네. 정확합니다. 정리해보자. 왜 어떤 사람은 첫인상부터 끌리냐면 나랑 닮은 익숙함, 표정과 목소리 같은 비언어 신호, 자기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그날의 내 감정 상태, 이게 다 섞여서 순간적으로 계산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첫인상은 마법이 아니라 뇌의 빠른 판단 시스템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첫인상은 운명이 아니라 신호와 타이밍의 조합이다.